자, 안녕. 자, 우리 오늘은 그 3학년 2학기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원 대표값, 산포도, 산점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통계입니다. 내용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늘 얘기하지만 은근 1시간인데요. 네. 아무튼 근데 오늘은 개념이 5개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늘어뜨리면서 설명을 해도 이게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용어들을 좀 주의해서 이해를 해달라, 좀 살펴봐달라라고 좀 미리 예습을 할 것을 권장드렸죠. 안 그러면 수업에서 용어들을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산포도, 분산, 표준편차, 산점도, 상관관계 이런 용어들을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수업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오늘 이따 백지 테스트 쓰거나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상당히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짓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여기 너무 안 보일 테니까 저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로 이동하면 무간다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저쪽으로 아니야 네. 몸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값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값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니값 합니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값, 그걸 대표값이라고 해요. 대표값은 사실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대표값은 딱 3가지 종류예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항상 시험 부분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 있죠. 뭐 국영수사과 이렇게 시험 5과목을 보면 국어가 90점, 뭐 수학이 뭐 100점, 그다음 영어가 뭐 85점, 뭐 사회가 뭐 90점, 과학이 95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누기 5 해가지고 평균을 네, 그 평균이라는 것이 대표값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은 이 자료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고 이 대표값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 종류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워낙 유명한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이제 머릿속으로 이 도식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우개. 여기.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근데 이게 대표값이죠. 바뀌었죠 이게. 아니, 내가 배울 당시에는 대표값인데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배울 때 용어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용어를 쓰고 사이시옷이라고 혹시 국어 시간에 들어보신 거 있어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난 헷갈려요. 그때 당시에 내가 배웠을 때는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무튼 이것도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대표값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3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평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한다. 이 평균은 뭐 워낙에 다들 잘 알고 있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올라왔었던 부분이니까 뭐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더하고 그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면 그것이 평균이 된다. 그래서 내가 10개의 평균을 낸다. 그럼 10개를 싹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평균의 그 나름 또 다른 의미를 같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평균이 90이다. 평균이 90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싹 다 더하고 나누기 뭐 몇을 했더니 그냥 90이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평균을 조금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균이 90이다 라는 것은 모든 자료들이 적당하게 주고 채우고 해서 90으로 일괄 다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국어가 95점, 그 다음에 뭐 수학이 90점, 뭐 영어가 85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은 평균 몇 점이야? 90점이죠, 그렇죠? 평균 90점인 이유는 여기서 5점을 얘한테 준 거야. 그래서 90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평균이 90이었던 거고.
그래서 평균이 90이다라는 것은 90으로 키 높이를 맞추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십시오. 사실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평균 배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과 뭐 몇 개, 뭐 13개, 뭐 11개, 뭐 여기 15개 해가지고 자 평균을 내보자 했을 때 여기 15개에서 2개를 떼서 11개에게 주면 13, 13, 13수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평균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그 평균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대표값이 중앙값입니다. 자,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겠어요? 중앙에 있는 값을 뜻해요. 중앙에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1, 2, 3, 4, 5 중앙에 있는 거 누구예요? 3. 얘가 중앙값입니다. 끝이야 이게. 그냥 중앙에 있는 값 얼마나 쉬워? 평균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평균은 막 뭐라고 계산이라든지 그냥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돼.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자료가 언제나 항상 이렇게 균일하게 쫙 오름차순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배열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3, 7, 2, 9, 4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걸 좀 배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2, 3, 4, 7, 9. 자, 그럼 이때 중앙값은 누구다? 4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냥 중앙값 2 이렇게 해놓는 건 이건 조금 너무 단순한 친구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앙값을 찾을 때는 당연히 왜 중앙에 있는 걸 선택하겠어? 그냥 그게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앙에 있는 것이니까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충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무질서하게 배열돼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걸 부르는 게 맞겠냐고? 아니겠지. 이게 오름차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중앙에 있는 값을 불러줘야 된다. 자, 그런데 있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홀수계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 있지. 이게 만약에 짝수계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그때는 중앙에 있는 게 누구야? 3과 4. 3과 4가 중앙에 있어요. 근데 3이라고 할 거야? 4라고 할 거야? 애매하지? 그래서 그때는 얘네 둘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중앙값에서 만약에 이제 자료가 홀수계였을 때는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만약 짝수계다 하면은 중앙에 있는 값을 딱 특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양 후보를 평균 내면 그것이 중앙값이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다음 최빈값. 자, 최빈값이란 건 뭐냐면 최, 고, 빈, 번하게 나온 값. 최고로 빈번하게 나온 값. 그것이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온 것, 그걸 찾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빈값, 자료의 값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1, 4, 2, 2, 3, 4, 4, 3, 5, 5. 자, 이거 한번 일단 개수를 세볼까요? 1 몇 개 있어요? 2는 몇 개 있어요? 3은 몇 개 있어? 4는? 5는? 그럼 최빈값은 누구야? 3. 그게 정답.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공동 1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 3, 3, 2, 4, 4, 5, 6. 자, 1 몇 개? 2는? 3은? 4는? 5는? 6은? 그럼 3이랑 4 두 개 최대일까? 알겠죠? 네, 공동 1등일 때 그냥 공동 1등 쫙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떠냐? 1, 2, 3, 4, 5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선 최빈값이 누굴까? 그리고 중앙값이랑 뭐 평균이랑 이런 것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말이야. 다 최빈값이라고 다. 뭐 의견 없어요? 다 최빈값. 다 최빈값인 것 같다. 또 다른 분? 다 아닐 것 같은데. 다 아닐 것 같다. 자, 우리가 최빈값이 결국에는 누구의 일원이에요? 안 썼네? 대표값의 일원이었잖아.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 모두를 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의미가 없잖아. 그냥 야 얘네가 다 대표자야. 아니 뭐 우리가 뭐 협의체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뭐 그 협의체를 딱 만들었으면 그 중에서 대표 하나 딱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위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한다든지 하잖아. 근데 다 대표야. 다 그 협의회 대표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싶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대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표값 그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값이 모두 다 다를 때는 그때는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쯤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빈값이나 중앙값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할 것은 평균 구하기일 겁니다. 다만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그냥 같이 소개해 주는 것뿐이야. 대표값에는 평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너무 막 그렇게 막 자료를 막 해가지고 이건 최빈값이 있게 없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딥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딱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대표값에서 이런 질문들은 종종 나와. 어떤 자료가 이 평균을 쓰기에 적합한지 중앙값을 쓰기에 적합한지. 최빈값은 사실 인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얘는 이제 솔직히 뭐 1,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빈값이 누구야? 1이잖아. 근데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빈값은 조금 에러 사항이 많아. 그래서 이 최빈값은 별로 대표값으로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이 중앙값이랑 평균은 조금 이제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중앙값, 평균 각자 따로따로도 이제 그렇지만 평균과 중앙값을 섞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예시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무튼 평균을 쓰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습니다. 평균을 쓰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 평균의 역설이니까 아무튼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평균을 쓰기에 매우 부적합한 자료의 배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는 상황이라 상상을 해보시고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과 관련. 나열과 아니 그냥 자료를 쫙 나열을 해봤을 때 어떤 자료는 평균이 대표값이 되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자료의 예시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균의 약간 허점이라고 할까요? 평균이 모두가 다 대표값이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는 그런 약간 좀 부족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앙값이랑 같이 나중에 좀 믹스해가지고 그 에러사항을 좀 지워낼 텐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수업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자료이면 평균 좀 부적합할까? 요거는 평균이 3이기 때문에 3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뭐 딱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죠. 근데 자료가 어떻게 주어져 있으면 이건 평균을 내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1이랑 2랑 55,050이면 그 격차가 커요. 오케이, 정답. 오. 자, 평균의 허점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단 한 가지 값이 툭 튀어 있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립니다. 평균은.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1990년대인가 아무튼 뭐 언젠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 이게 내 기억력 아니잖아. 그냥 뭐 어떤 그냥 사례라고 합시다. 근데 어느 대학교에 건축학부 학생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해 봤는데 그 학생들의 연봉의 평균이 다른 학교 다른 학과 아니면 비슷한 학교 비슷한 학과에 있는 그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학교의 건축학과의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B라는 학교의 건축학과라든지 아니면 A라는 학교의 또 다른 학과라든지 그런 아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3-4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요. 평균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A 대학교 건축학과에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많이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 명은 거기 건축 부자 안에 있던 거기 재벌 하나 있는. 맞아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안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학생이 있어. 아이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연봉 뻥튀기를 당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 연봉까지 같이 우르르하고 끌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건축학부 학생이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다른 학생의 평균 연봉에 그냥 한 300배 정도쯤 벌면 그럼 연봉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3배 정도쯤 뜁니다. 마치 이런 거죠. 10, 뭐 11, 9, 10, 11, 12, 9 뭐 해가지고 이제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저기 이제 한 3만 이런 게 있으면은 쫙 평균 내면은 이제 대략 한 3만 얼마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통 튀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100으로 나누니까 한 300 얼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대충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의 허점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값에 의해서 평균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표값의 역할을 좀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올림픽 같은데 그 이렇게 스포츠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피겨스케이팅 예전기 그 점수 매기는 방법이랑 뭐 지금이랑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막 좀 활약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겨스케이팅 점수 매기는 걸 내가 그때 좀 눈여겨봤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8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제일 그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준 2명을 제외합니다. 가장 점수를 짜게 준 2명을 제외해요. 나머지 4명의 평균을 봐. 그러니까 중앙값과 최빈값의 장점을 고루 섞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표값 설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에 좀 치우쳐져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선수의 팬인 심사위원이 있으면 100점 만점 하면서 이제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리니 조금 이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점수 높은 2명을 제거, 가장 점수 낮은 2명을 제거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 내가 심사위원인데 내가 매긴 점수가 자꾸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심사위원으로서의 좀 자질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자존심도 상하죠. 아니 내가 이 선수한테 뭐 몇 점 딱 매겼는데 내 거는 그냥 허수라고 배제되어 버렸어. 점수를 높게 줬든 점수를 낮게 줬든. 그럼 내 식견과 어떤 내 그 뭐야 보는 눈이 그만큼 떨어지거나 뭐 그런다는 어떤 방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사위원으로서 아무 자격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정말 뭔가 좀 허탈하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사위원이 최대한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렇게 매긴 자기가 허수 취급을 받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뭐 대표값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3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평균 구하는 방법과 중앙값 구하는 방법. 최빈값은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간다면 어떤 상황일 때 평균이 부적절한가까지도 같이 알아두고 가시면 이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이 산포도와 편찬. 산포도 하니까 과일 먹고 싶지 않아요? 뭐 포도 같은 거? 자, 이 산포도가 산과 포도가 아니고요. 산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포도가 이 산이 이제 흩어질 산인가 아마 그거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포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낸 것. 그걸 산포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표값을 배웠고 그것의 종류로서 이 3가지를 배웠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산포도 뭐라고요?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분산, 또 하나가 표준 편차. 자, 여러분들이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저 뒤에 나와요. 산점도. 이건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산점도. 자, 산점도는 이 점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점. 이따가 산점도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점을 연락에 찍을 거거든. 점을 연락에 찍을 거야. 이 뒤에 살짝 보시면 알아요. 그 개념 4에 있거든요. 개념 4에 보면 산점도라고 해요. 점을 연락에 찍을 거야. 이 점박이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점박이를 산점도라고 할 거야. 얘는 산포도 안에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갖다가 이제 산점도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산점도는 점박이, 산포도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 자, 산포도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산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편차. 이 편차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세 개의 대표값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평균 가지고 이 편차를 분산을 표준 편차를 구해낼 거거든요. 이 편차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값 빼기 평균.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버리는 거 아주 쉽죠?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그것이 편차입니다. 여기서의 이 편차는 당연히 이 표준 편차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아니고 구하는데 사용돼. 같지 않다고. 구하는데 사용은 되는데 같지 않아요. 이름부터 다르잖아. 편차,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가 이름이 편차 중에 뭔가 좀 이렇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표준 편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전혀 공유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냥 얘를 가지고 얘를 계산할 뿐이야. 표준 편차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차라는 개념이 여기서 사용되는데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다. 자, 그럼 아까 95, 90, 85 이 세 개의 평균은 얼마였죠? 90이었죠. 자, 그러면 얘는 편차가 얼마야? 5.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네, 좋습니다. 얘도 5라고 하면 안 돼요. 5, 0,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얘네들을 적절히 주고 채우고 하면은 평균으로 싹 하고 키 맞추기가 가능하고 이 전체적인 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을 그냥 어디에 주고 빼고 해가지고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고.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5만큼 줘서 90으로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럼 그 5만큼 준다는 건 그 편차 플러스 5를 뜻하는 거고 5를 채워야 된다는 것은 편차 마이너스 5를 뜻하는 것일 텐데 그럼 그 플러스 5 마이너스 5 짬뽕 하면은 결국 얘네들은 결국 얼마가 되겠어요? 0.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편차의 성질하나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편차의 합은 0이다. 이거 외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 그냥 내가 이 추가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다 떼내가지고 하고 채워버리면은 그냥 전부 다 남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니까 그것이 평균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 모르는 사람 있나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그 덧셈 뺄셈 해보면 뻔한 거, 그렇지? 자,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절대값이 작다. 그게 뭐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일단 그 숫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숫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그 평균의 근처에 있겠죠.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지겠죠. 차이가 크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고 차이가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들이 니은 디귿에 써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산포도의 주인공 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얘기도 또 하나가 있기도 하고. 자, 일단 분산. 이 분산의 의미를 여러분들, 분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분산의 정의. 자, 꼭 기억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다시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우리가 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 일단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 자리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지. 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편차를 어떻게 해? 제곱해.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해? 똑같이 평균을 내. 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에 뭘 구해?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뭘 구해? 편차를 구해. 그 다음 그 편차를 어떻게 해? 제곱을 해.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평균 낼 거야. 네, 그럼 그것이 분산이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짜증날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풀 때 짜증이 날 뿐이지 그냥 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그리 짜증이 나진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혹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자, 다 정리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 추가로 적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적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수준에서 공부를 하진 않아요. 이게 원래 저희 확률과 통계라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추가로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알고 계세요. 뭐 쓰든 안 쓰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분산 옆에다가 이거 적으시면 돼요. 제평평제 네 글자만 적으세요. 제평평제 아이예요. 어이 네, 제평평제. 제평평제.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건가요? 자, 제평평제가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 뜻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자료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것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 것을 제곱한 걸 빼는 것. 그게 제평평제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 저 95제곱, 90제곱, 85제곱 하고 싶은 마음은 일절 들지 않는데요. 저는 그냥 차라리 편차 5, 0, 마이너스 5 구해가지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고 싶은데요. 말했잖아. 그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편리한 상황이 있고 이 제평평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상황이 편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할 때 분산을 구할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때는 이런 높은 숫자들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숫자들이 작거든요. 해봤자 한 1부터 한 10 사이? 한 자릿수? 자, 기껏 해봤자 1부터 한 5 사이? 한 그런 숫자들에 대한 분산들을 주로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네가 조금 잘 사용이 될 거야. 얘가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편차 다 일일이 구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단 나와 있는 숫자들 제곱하고 난 다음에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평균 딱 구해서 그거 제곱하면 그러면 계산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평평제라는 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이걸로만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 망한다. 알겠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산의 원래 정의가 뭐였죠? 원래 어떻게 구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면 구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제평평제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제평평제가 뭐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근데 여기서 종종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이 제평평제지 평제 제평이지 제평평제 평제 제평 제평평제 평제 제평 헷갈려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더 헷갈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분산은 언제나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양의 값이 나와요. 분산. 왜 그렇게? 생각해봐.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거야. 언제나 얘는 양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평 빼기 평제로 기억하든 평제 빼기 제평으로 잘못 기억하든 숫자는 같고 뭐가 다르게 나오겠어요? 부호만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잘못 외워가지고 평제 제평인가? 해서 계산을 했어.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거꾸로 계산했나 보네. 해서 이제 그냥 5로 바꿔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도 큰 상관은 없어. 다만 여러분들 계산 실력이 정확했다. 만약에 제평평제를 잘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3인가 보다 하고 3이라고 바꿨으면 그때는 망하는 거겠지만 알겠죠? 네.
어쨌든 두 가지 모두를 다 알아두셔라. 분산은 원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그걸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빼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녕. 자, 벌써 우리 분산까지 공부했다. 자, 표준 편차. 이건 한마디로 끝내줄게요. 자, 넘어가.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해주면 나옵니다. 분산이 만약에 16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네, 오케이. 잘했어요. 그냥 그게 끝이야. 너무 쓸것 같아. 맞아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루트 분산인 거죠 사실상. 자, 산점도. 자, 산점도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을 칸이 없네. 밑에다 할게요. 산점도. 그냥 그래프야. 그냥 여기 나온 그 자료들의 값을 있잖아.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좌표 평면위에 점 찍어 표현한 거야. 그냥 그래프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모양으로 점박이가 된 거예요. 자, 이 예시 나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뭐야? x가 아니지 이게. 뭐야? 얘 지금 축이 키축이야 키. 그 다음 y축이 뭐야? 앉은 키축이야 앉은 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앉은 키, 뭐 선 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학생들마다 다 순서상으로 탁탁탁탁탁 해서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8명 학생 있으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은 키가 대략 어느 정도 좀 되냐? 한 60? 80이네? 60은 너무 짧은가? 네, 아무튼 키가 한 162, 앉은 키가 80. 자, 뭐 그래서 뭐 170에 뭐 80, 뭐 165에 뭐 75,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자자자 순서상을 다 만들어. 자, 그래서 순서상을 만든 걸 좌표평면에다가 쫙 그려가지고 선 키, 앉은 키 해서 그냥 저 친구는 여기, 뭐 저 친구는 여기, 뭐 저 친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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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찍은 거야. 이게 산점도. 별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직접 찍는 거는 유치해서 안 하는데 산점도를 보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걸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산점도를 보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 자, 여러분들 그냥 이 산점도만 볼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산점도만 보자. 자, 이 산점도를 봤을 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크면 클수록 앉은 키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샤프 그만 가지고 놓으세요. 키가 크면 클수록 앉은 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커지고 있잖아. 그냥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그게 끝이야. 일단 전체적으로 이 산점도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짝 얘를 그 순서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보면 저 개념 5에서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 그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상관관계. 자, 지금 이 키와 앉은 키 사이에서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예 얘네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만약 상관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그림이 이루어지겠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겠죠. 뭐 그게 딱히 뭐 질서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렇지? 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게 키가 커질수록 앉은 키가 크구나. 이걸 우리가 무슨 상관관계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 핸드폰 사용 시간 대비 시험 성적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 사용 시간이 이제 0시간에서 뭐 10시간이라고 한다면 10시간에 근접한 친구일수록 이게 뭐 아주 막 이렇게 막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러지 않겠나? 그쵸? 네. 공부 시간 대비 뭐 수험 성적 뭐 이렇게 되겠지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얘가 친구가 클수록 떨어지고 있잖아. 마치 그 우리 1참수 공부했었을 때 얘를 기울기 양수, 얘를 기울기 음수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개념 5를 보시면은 상관관계, 그냥 너네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 관련 있어 보인다. 그게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그게 얘가 커질수록 쟤도 커진다. 그럼 양의 상관관계.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 것 같다. 그럼 음의 상관관계. 근데 그게 무질서하게 그냥 쫙 흩어져 있다. 그럼 그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보세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 다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홀쭉하게 생겼으면은 좀 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좀 버짐하게 흩어져 있으면 비교적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교적,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대적으로 강하면 그냥 이렇게 보일 것이고 약하면 저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정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만 딱 놓고 개념 꼭보기에 2번 기억만 딱 보고 선생님 이거는 강한 상관관계예요? 약한 상관관계예요? 몰라. 비교 대상이 없잖아. 근데 니은이랑 뭐 기억이랑 단순히 비교할 게 없네. 그냥 니은이랑 비교할게요. 니은이랑 리을을 비교할까 차라리? 니은이랑 리을을 비교하면은 니은은 리을에 비해서 어때? 강하지, 그치? 리을은 니은에 비해 좀 약하지. 그런 식으로 상대적 비교를 할 수는 있대. 이게 어떤 모양이면은 강하다, 어떤 모양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디귿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디귿은 없어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산점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다시 개념 4로 넘어올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산점도의 디테일한 분석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개념 폭폭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말고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칠판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간다 친구는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예준이네 반 학생 15명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일단 수학이 X축인지 Y축인지를 봐야 돼. 무슨 축이야? X축이지. 자, 그러면 이 수학에서 75점인 곳을 콩하고 찍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찍어봐. 수학이 75점인 곳을 콩하고 찍어. 자, 그거 기준으로 위로 쓱 하고 선을 올려보면은 그거 기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75점 이상인 친구들 아니겠어? 그거 기준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75점 미만인 친구들이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75점 이상인 애들 명수를 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이해됐어요? 네, 자, 과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과학 성적. 그럼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죠. 그럼 80점 싹 라인 그어봐. 그어졌나요? 네, 자, 그것보다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뭐 어디? 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정도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수학성이 75점 이상이고 과학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당연히 수학보다, 그러니까 수학 75점 그 라인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일단 과학 몇 점이야? 80점보다는 위쪽에 있는 그 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또 파랗게 색칠해놨죠?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 점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제 그에 맞는 답도 써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만약 문제를 이렇게 낸다면 수학 성적이 아니야.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의 평균이 80점인 학생들.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수학 과학 맞지? 수학과 과학 성적의 평균이 80점인 아이들 하면은 여러분들은 몇 명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거예요. 네, 해보세요. 80점. 네, 80점 이상. 80점이요. 평균이 80점인 아이들 몇 명? 이건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이야. 마지막.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볼게요. 평균이 80점인 게 그렇게 많아. 80이라 했습니다. 80, 정확히 80. 정확히 자, 같이 봅시다. 자, 평균이 80이려면 여러분들 그냥 점수를 몇 점씩 맞으면 평균이 80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먼저 생각해봐.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몇 점 맞으면 평균이 80점이 나와. 88 또 그거 말고 또 많잖아. 90, 70 90, 70도 있고 또 60 60, 100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선을 보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모든 점들을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80, 80부터 시작해. 88점. 여기 80, 80. 그 다음 또 뭐 90, 70도 있다며. 90, 70. 뭐 요런 거 있겠지. 그 다음 또 뭐 160 뭐 이런 것들도 있다며. 160. 그 다음 또 뭐 이번에 반대로 70, 90? 뭐 이런 거. 70, 90. 그 다음 또 60, 100. 뭐 이런 거. 결국 이쪽에 있는 라인들 얘네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친구들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선을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 라인에 속한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 찾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점을 찍어보다 보니까 그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80점이겠구나 평균이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한 명. 자, 그 다음 또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10점 이상인 학생, 더 높은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10점 이상 더 높은 학생은 몇 명? 이것도 아이디어를 잘 세워보세요.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10점 이상 더 높은, 10점 높은 아니에요. 10점 이상, 뭐 10점, 15점, 20점, 어쨌든 10점 이상 더 높은 학생은 몇 명?
10점만 높은 거예요. 10점 이상 아, 높은. 좀 4명 난 몰라요, 안 잡았어. 이렇게 나 한번으로 생각이 다 몰라 나. 문제가 수학이 과학보다 10점 이상 높은 학생이었죠. 수학이 과학보다 10점 이상 높은 학생.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지우고요. 표시를 해놓자 이거. 뭐 60, 70, 80, 90, 100. 60, 70, 80, 90, 100. 자, 50 정도 있냐 여기? 봤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여기 간격이 차이가 있지? 다시 하자. 여기를 60으로 할게요. 좀 그래도 공평해야지. 그래야 그림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겠죠. 60, 70, 80, 90, 100. 자, 여기에 라인을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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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무늬를 그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 근데 소리 왜 내고 있지? 아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어. 자 보세요. 이게 수학이고 이게 과학이에요. 수학이 과학보다 그냥 10점 높은 지점들을 다 한번 연결시켜 봐봐. 그럼 어떤 부분이야? 요거 그쵸? 80, 70. 그다음 또 요거. 그다음 또 100, 90.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정확히 10점 높은 지점들이지. 그러면 일단 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 이 라인이 일단 먼저 보이고 그 라인보다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더 이쪽 영역이 치우쳐져 있으면 수학이 필요 이상 더 높은 거 아니야? 10점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점이 몇 개인지 그것만 카운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명입니까? 네. 네. 난 안 잡아서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맞겠죠. 4명. 오케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선을 3번을 그었어. 쭉 따라 올라가다가 이거 칸인가 저 칸인가. 네. 자, 그 다음 두 과목의 점수 차이가 20점인 학생은 몇 명? 20점 이내인이라고 할게요. 20점 이내인 학생은 몇 명? 두 과목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내. 차이가요. 근데 20점 이내라면 너무 많을 것 같다. 10점이라고 하자. 10점. 10점 이내. 두 과목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내인 학생들 몇 명? 네, 10점이네. 10점은 포함인 거예요. 이내라고 했습니다. 2가 들어가면 이만이 포함이죠. 아니죠. 여러분 이건 팁이에요. 2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거 포함입니다. 2가 있으면 5. 2 이상, 이하, 이내 뭐 이런 것들이잖아. 두 과목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하인 학생 수는 몇 명?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찾는지. 다 하면 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면서 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써주세요. 글쎄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죠. 학생인 입장에서 수업 시간 내내 이 손에서 펜이 떨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 기다리느라 내 시간을 희생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빨리 끝냈으면 그만큼 메리트를 누리십시오. 저는 9명 나와요.
자,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 그래프 지워하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10점이라고 바꿨어요. 아. 이거 지었다 점 다시 그리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자, 일단 무슨 소리야? 설마 영화 끊겼어? 인스타 소리 뭔가 끊어진 소리가 들려. 아니 자, 빅토리아 무슨 거예요? 저는 내가 모음 확인하자. 아 진짜 누가 자꾸 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자 보자. 일단 수학과 과학 성적 이 두 과목의 성적 차이가 10점 이내인 친구들을 원한다 했으니까 그냥 몇 개 예시를 들어요. 지금처럼. 수학이 70점이고 뭐 과학이 60점이면 괜찮지. 80점 70점이면 괜찮지. 90점 80점이어도 괜찮지. 100점 90점이어도 괜찮지. 그치?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 근데 반대쪽도 있잖아. 과학이 수학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과학이 수학보다 더 높은 지점은 어떤 지점이야? 예를 들어 수학이 60인데 얘는 70인 거. 그 포인트 찍는 거야 그냥 별 생각 없이 찍으세요. 괜히 어떤 선을 그리겠다라는 그 뭔가 건방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선을 그리겠다. 처음부터 초장부터 막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거야 점들을. 뭐 70이고 80이면 뭐 이것도 괜찮지. 80, 90 요것도 괜찮고 90, 100 요것도 괜찮지. 뭐 90, 90 뭐 이런 것들도 괜찮지. 다 괜찮겠네. 끝. 결국에는 요 두 개의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이 영역이 내가 원하는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아닐까요?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쵸?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해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에서 이 산점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뭐 두 학생의 뭐 평균이 뭐 얼마가 되도록 하는 평균이 얼마일 땐 무조건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었던 것 같아. 하지 마. 그렇게. 그냥 뭐 해봐라? 뭘 해봐라? 뭘 해봐라? 점을 찍어봐. 점을 찍어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것이다. 그때 그 선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75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